결혼 3년 차. 나는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질 줄 알았다. 나는 명절과 제사 때마다 모든 상차림을 도맡았고 매달 시댁 생활비 계좌로 50만 원을 꼬박꼬박 송금했으며 시누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끄는 학원비까지 내 카드로 먼저 결제해 주었다. 하지만 시누이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시어머니는 마치 배달원에게 짜장면 배달 주소를 바꾸라고 통보하듯 건조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수연아, 내일 식장 자리가 모자란다. 너는 그냥 오지 마라. 참, 축의금은 내 시아버지 계좌로 잊지 말고 보내고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거실 탁자 위에 정성껏 다려놓은 새 한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내일 결혼식에 입고 가려고 종로 광장시장에서 80만 원이나 주고 맞춘 한복이었다. 나는 한복을 곱게 개어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항공사 앱을 열어 다음날 아침 7시에 발리로 떠나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거울 속에 나는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새벽 4시. 부엌에서는 식칼로 애호박을 써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윤수연은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 앞에는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혀야 할 식재료가 커다란 채반 3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얇게 썬 애호박, 밑간을 해둔 동태포, 그리고 맛살과 햄을 번갈아 끼운 오색꼬치. 프라이팬에 두른 기름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미세하게 튀는 소리를 냈다. 주방 후드는 켜지 않았다. 시어머니 김순자가 후드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침 연속극 재방송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질색했기 때문이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의 미약한 대사 소리가 흘러나왔고 김순자는 담요를 덮은 채 안마의자에 누워 있었다.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 아래로 컴퓨터 모니터에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왔다. 남편 윤재혁이었다. 방문 너머로 마우스를 딸깍거리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주방까지 들려왔다. 수현이 하얀 물을 집어들고 칼날을 내리꽂는 순간 도마가 살짝 미끄러졌다. 어긋난 칼날이 그대로 왼쪽 검지손가락을 파고들었다. 핏방울이 순식간에 맺히며 새하얀 무 조각 위로 뚝뚝 떨어졌다. 눈이 시리도록 붉은색이었다. 수현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베인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 혀끝으로 비릿한 쇠마디 퍼져나갔다.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고 아파서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려던 것조차 억지로 삼켜버렸다. 2년 전 추석, 달궈진 기름이 손등에 튀었을 때 그녀는 무심결에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때 주방으로 다가온 김순자는 무심하게 툭 한마디를 던졌다. 우리 집 며느리들은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해왔다. 전 부치다 기름 좀 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참말로 맹추 같으니라고. 그날 이후 주방에서는 도마질 소리와 기름 끓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았다. 계란물 아직도 안 풀었니? 거실에서 김순자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억양의 높낮이는 없었지만 윗사람 특유의 짧고 신경질적인 불만이 배어 있었다. 기름 다 타들어가겠다. 수연은 입에서 손가락을 빼냈다. 아직도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일회용 밴드를 찾으러 가는 대신 흐르는 수돗물에 상처를 대충 씻어내고는 키친타월로 둘둘 말아 쥐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쥐어 계란물을 휘젓기 시작했다. 금방 됩니다. 어머니, 그녀가 낮게 대답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마우스 클릭 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문틈 아래의 푸른 빛이 한번 깜빡이더니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다. 3일 뒤 경기도 판교의 한 오피스텔 건물. 수현은 파티션이 쳐진 자신의 자리에서 모니터에 띄워진 웹 UI 디자인 시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둔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은행 앱에 입금 알림이 떴다. 급여 38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텀블러에 담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방울이 텀블러 표면을 타고 흘러내려 손등을 적셨다. 세후 380만 원, 이것이 그녀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월급의 전부였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해 익숙한 손놀림으로
두 개의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첫 번째, 50만원 예금주 김순자의 계좌로 이체. 네모란에는 생활비라고 적었다. 두 번째, 30만원 역시 같은 계좌로 이체. 네모란에는 가족 적금이라고 적었다. 세 번째, 60만원 이 집주인에게 보내는 돈이었다. 수현과 재혁이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구축 투룸 빌라의 월세였다. 재혁은 중소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매달 받는 월급에서 자신의 자동차 할부금과 개인 용돈을 빼고 남은 돈을 전부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바쳤다. 결혼하기 전 김순자는 두 사람을 거실로 불러 앉혀놓고 가계부를 탁탁 두드리며 선언했다. 재혁이 월급도 빤하고 너희 같은 젊은 것들은 돈 관리할 줄도 모르잖니. 앞으로 매달 50만원씩 생활비로 내고 30만원은 가족 적금으로 부어라. 나중에 너희 집 사고에 나을 때 다 그 돈 보태줄 테니까. 수현은 은행 앱에서 연결 계좌 메뉴를 눌렀다. 그 빌어먹을 가족 적금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화면이 2번 넘어가더니 중앙에 회색 안내창이 떴다.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해당 계좌의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수현의 시선이 그 안내창에 머물렀다. 꼬박 1분 동안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이내 그녀는 휴대폰 측면의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까맣게 꺼진 액정 위로 아무런 표정도 없는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한숨조차 쉬지 않고 빈 텀블러에 다시 얼음물을 가득 채워 단숨에 반을 비웠다. 그리고 두 손을 다시 키보드 위에 올린 채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 주 주말 오후 수현이 베란다에서 세탁을 마친 셔츠들을 건조대에 널고 있을 때 거실 탁자 위에 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옷에 물기를 닦아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현아, 김순자의 목소리는 안부 따위는 생략한 채 곧바로 본론을 찔고 들어왔다. 지원이 말이다. 지금 다니는 학원 강사가 영 핵심을 못 짚는다네. 노량진 쪽에 족집게 특강반이 하나 열렸는데 석 달에 120만 원이란다. 내가 일단 먼저 결제 좀 해라. 신우이 윤지원은 벌써 3년째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었다. 이번이 세 번째 낙방을 하고 맞이하는 두 번째 달이었다. 수현은 건조대에 널린 목깃이 이미 누렇게 바랜 재혁의 셔츠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달은 주머니 사정이 좀 빠듯해서요. 월세도 막 나갔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1초, 2초, 3초. 빠듯해. 김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유리창을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치솟았다. 내가 너더러 그냥 돈을 내놓으라니? 빌려달라는 거 아니냐. 우리 지원이 나중에 공무원 합격해서 그 좋은 철밥통 차면 그깟 돈 당장 갚아줄 거야. 한 식구끼리 꼴랑 그거 하나를 따져 묻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 통장에 정말로 여윳돈이. 됐다. 말을 말자. 너한테 뭘 바라겠니? 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수연은 귀에서 휴대폰을 떼어냈다. 화면이 미처 꺼지기도 전에 상단의 메신저 앱 알림이 떴다. 남편 재혁이 보낸 메시지였다. 엄마도 다 우리 식구 잘 되자고 그러시는 거잖아. 지원이 공무원 붙으면 우리 얼굴에도 금칠하는 건데 당신이 좀 도와줘라. 메시지 바로 밑에는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는 카카오톡 곰돌이 이모티콘이 하나 붙어 있었다. 수연은 그 웃고 있는 곰돌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유리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카메라 테두리가 유리에 부딪히며 탁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다시 베란다로 돌아가 남은 옷들을 하나하나 건조대에 널었다. 2주 뒤에 열린 가족 모임은 시댁 근처에 있는 제법 큰 고깃집에서였다. 길게 이어 붙인 식탁의 가장 안쪽 상석에는 시아버지와 김순자가 앉아 있었다. 재혁과 신우이 지원은 그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고 친척들이 순서대로 앉았다. 수현의 자리는 식탁 맨 바깥쪽, 종업원들이 반찬을 내어오는 통로이자 에어컨 바람이 직격으로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녀의 몸 절반은 바닥에 깔린 카페트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저녁 식사 내내 수연은 생고기를 자르고 타지 않게 뒤집고 잘 익은 고기를 어른들의 앞접시에 덜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정작 그녀가 젓가락을 들었을 때 그녀의 앞접시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콩나물 무침과 까맣게 타버린 양파 쪼가리 몇 개만이 뒹굴고 있었다. 그때 종업원이 막 끓여낸 된장찌개가 담긴 카트를 밀고 다가왔다. 검은색 뚝배기 안에서 찌개 국물이 아직도 바글바글 요란하게 끓고 있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뚝배기 하나를 들어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아유, 우리 재혁이도 이제 자리 팍 잡았네. 맞은편에 앉은 큰 고모가 고기를 우물거리며 말을 꺼냈다. 김순자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더니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딱 알맞은 성량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재혁이가 사실 예전에 선자리가 진짜 좋은 게 하나 들어왔었거든요. 여자애가 신한은행 정규직으로 다니고 부모님도 두 분 다 대학 교수라 얼마나 번듯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기어코 지금 며느리를 고르겠다고 고집을 피우지 뭐예요? 그냥 순해 보여서 좋다고. 뚝배기를 들고 있던 수연의 손이 허공에서 1초 동안 멈칫했다. 바로 그 1초의 기울어짐 때문에 펄펄 끓는 된장찌개 국물이 뚝배기 가장자리를 넘어 수연의 손등 위로 그대로 쏟아졌다. 피부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오르며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고 턱관절의 근육이 터질 듯이 팽팽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놓지도 뚝배기를 식탁 위로 내던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무겁고 뜨거운 뚝배기를 흔들림 없이 받쳐 들고 김순자 앞에 냄비 받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허리를 굽히며 떨림 하나 섞이지 않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그녀의 손등이 무사한지 묻지 않았다.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동생 지원의 잔에 사이다를 따라주고 있었다. 김순자는 뚝배기를 힐끗 쳐다보고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휘휘 저을 뿐이었다. 수연은 허리를 펴고 몸을 돌려 식당 화장실로 걸어갔다. 차가운 수돗물을 틀고 벌겋게 부어오른 손등을 물줄기 아래에 밀어넣었다. 물줄기가 화상 입은 피부를 때릴 때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싱크대의 물은 계속 흘러내렸고 그녀는 손등의 감각이 완전히 마비될 때까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전환점은 지원이 4번째 공무원 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방한 직후에 찾아왔다. 지원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상대는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만난 박정호라는 남자였다. 조그만 물류회사에서 대리 직함을 달고 일하는 사람이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김순자는 전화통을 붙잡고 지원을 30분 내내 쥐잡듯이 잡았다. 어디 번듯한 직장 하나 없는 논팽이랑 무슨 놈의 결혼이냐. 그러나 박정호의 아버지가 대전 시내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만 해도 꽤 쏠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김순자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그녀는 눈에 불을 켜고 혼사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수현이 갓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러 시댁에 들렀을 때였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문짝에 손으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김순자가 작성한 결혼식 비용 예산표였다. 거기에는 예식장 대관료 선금, 최고급 웨딩드레스 대여 패키지, 청첩장 급행 인쇄비, 피로연 식대 일반 코스에서 해산물 코스로 업그레이드 비용 등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예산표 맨 아래 빨간색 마커로 굵게 동그라미가 쳐진 글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주버님 측 축의금 1,000만 원. 김치통을 들고 있던 수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냉장고 안에 차가운 냉기가 그녀의 얼굴을 훅 덮쳤다. 그녀는 화상을 입어 아직 옅은 흉터가 남아있는 손을 뻗어 그 숫자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대보았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원이 그녀가 석 달 동안 숨만 쉬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월급의 전부였다. 그녀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재혁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씻고 신발을 고쳐 신은 뒤 시댁을 나섰다. 결혼식을 열흘 앞둔 날
수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 백화점에 갔다. 그녀는 1층 화장품 코너를 한참이나 맴돌다 라네즈 매장 앞에 걸음을 멈췄다. 가장 포장이 고급스러운 스킨케어 선물 세트를 골라 카드로 28만 원을 결제했다. 직원은 브랜드 로고가 박힌 리본으로 상자에 예쁜 나비 매듭을 지어주었다. 수현은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 휴게 공간으로 가 탁자 위에 선물 상자를 올려놓고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그리고 메신저 앱을 열어 지원에게 그 사진을 전송했다. 지원아, 결혼 축하해. 언니가 주는 결혼 선물이야.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낮 12시 15분이었다. 오후 2시 40분,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언니, 이 화장품 라인 알코올 성분 들어있어서 나 피부 예민해서 못 써. 그냥 언니가 써. 그 뒤에는 뒤통수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땀을 흘리는 이모티콘이 하나 붙어 있었다. 수현은 그 답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백화점 직원이 포장해준 상자 겉면에는 민감성 피부용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그 28만 원짜리 쇼핑백을 사무실 자기 자리 옆 캐비닛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봤고 그 앞에 두꺼운 옛날 업무 참고서 몇 권을 세워 보이지 않게 가려버렸다. 결혼식 전날 밤 8시 47분 시흥시의 투룸빌라 안 수현은 현관의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막 포장을 뜯은 새 한복을 입고 있었다. 연한 분홍빛 저고리에 짙은 쥐색 치마.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가 현관 조명을 받아 은은한 광택을 냈다. 내일 시누이의 결혼식에 입고 가기 위해 종로 광장시장까지 발품을 팔아 80만 원을 주고 맞춘 한복이었다. 그녀가 저고리에 옷고름을 정돈하고 있을 때 거실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떠 있었다. 수현은 다가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수현아, 김순자의 목소리는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했고 수화기 너머로는 의자를 옮기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내일 식장 자리를 내가 아까 다시 세어봤거든. 아무리 해도 도저히 자리가 안 난다. 정혼의 집안에서 갑자기 친척 두 분이 더 오신다고 해서 큰 상에는 이제 도저히 앉을 데가 없어. 수현은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복 치맛자락이 바닥에 우아하게 끌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일 그냥 오지 마라. 집에서 푹 쉬어. 김순자의 말투는 마치 배달원에게 짜장면 배달 주소가 바뀌었으니 다른 데로 가라고 통보하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수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신 거울의 테두리에는 연애 시절 재혁과 홍대 거리에서 찍은 스티커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재혁은 활짝 웃으며 그녀의 볼을 장난스럽게 꼬집고 있었다. 아, 참, 전화를 끊기 직전 김순자가 덧붙였다. 그 축의금 1천만 원 말이다. 그거 오늘 밤에 잊지 말고 바로 이체해라. 내일 아침 일찍 예식장 잔금 치를 때 써야 하니까. 수현의 시선이 스티커 사진에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로 천천히 옮겨갔다. 재혁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내가게 애미인데 이런 건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알고 끊는다. 전화기에서 뚜뚜 하는 끊김음이 흘러나왔다. 수현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연락처를 열어 재혁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된 전화 너머로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했다. 왜 그래? 재혁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방금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내일 식장에 내 자리가 없으니까 오지 말라시네. 수현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웠지만 글자 하나하나의 발음은 무서울 정도로 또렷했다. 키보드 소리가 뚝 멈췄다. 수화기 너머로 약 5초간 정적이 흘렀다. 아, 그거 재혁이 헛기침을 했다. 정말 자리가 모자라나 보지 뭐. 걔네 시댁 식구들이 워낙 많다잖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일 하루 집에서 푹 쉬면 좋잖아. 나더러 오지는 말라면서 축의금 1천만 원은 오늘 밤에 당장 보내라시던데. 수현은 한복 소매 끝에 놓인 정교한 자수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말했다. 그럼 그냥 이체해줘. 내일 엄마가 또 잔소리하기 전에. 나 오늘 야근하느라 피곤해 죽겠단 말이야.
1천만 원이야, 수현이 말했다. 알아. 그거 우리 예전부터 얘기 다 끝난 거잖아. 재혁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얘기가 끝난 거야? 아니면 어머니 혼자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거야? 수현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하듯 아무런 억양의 변화도 없었다. 키보드 소리가 다시 멈췄다. 재혁이 콧바람을 뿜어내며 짜증을 억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 또 왜 이래?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내일 당장 지원이 결혼식인데 기어코 이 타이밍에 초를 쳐야겠어? 나 지금 바쁘니까 할 말 있으면 내일 해. 전화가 신경질적으로 끊어졌다. 수현은 휴대폰을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현관으로 걸어간 그녀는 한복의 옷고름을 풀었다. 동작은 아주 느리고 섬세했다. 그녀는 한복을 벗어 원래의 주름대로 반듯하게 갠 다음 먼지가 묻지 않게 부직포 커버에 넣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어 가장 밑바닥 구석에 밀어 넣었다. 욕실로 들어간 그녀는 샤워기를 틀었다. 따뜻한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리는 동안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묵묵히 몸을 씻어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 뒤 수면 바지로 갈아입은 수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장판 위에 둥근 얼룩을 만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한 항공사의 예매 앱을 실행했다. 출발지 인천, 도착지 발리, 시간 내일 오전 7시 5분. 그녀는 창가 쪽 좌석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한 뒤 결제 버튼을 눌렀다. 화면 중앙에 예매가 완료되었다는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떴다. 그녀는 자신이 엉엉 소리 내어 울 줄 알았다. 지난 3년간 삼켜왔던 서러움, 모멸감, 그리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 발버둥 쳤던 비참함이 이 순간 눈물이 되어 쏟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손으로 뺨을 쓸어보았을 때 미처 다 닦지 못한 샤워기 물기 외에는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았다. 비행기 편명이 적힌 액정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녀의 입꼬리가 갑자기 위로 비틀려 올라갔다. 그녀는 자신이 소리 없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 시흥시의 골목길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의 누런 불빛이 수연의 어깨 위로 떨어지며 아스팔트 바닥에 길쭉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발에는 편안한 단화를 신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20인치 캐리어 손잡이가 쥐어져 있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택시 한 대가 다가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기사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캐리어를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차에 올라타기 전 수현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빌라 5층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와 재혁이 살던 집의 창문은 여전히 새까만 어둠에 잠겨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들어온 재혁은 지금쯤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을 터였다. 뒷좌석에 올라탄 그녀는 메신저 앱을 열어 재혁의 프로필을 눌렀다. 나 며칠 나가 있을 거니까 찾지 마.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휴대폰 케이스를 벗기고 가방 안주머니에서 클립 하나를 꺼내 휴대폰 측면의 유심 트레이를 찔렀다. 톡 하고 튀어나온 유심칩을 빼내어 지갑 안쪽 깊숙한 지퍼칸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전원이 꺼진 휴대폰을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로 가주세요. 그녀가 기사에게 말했다. 오전 7시 5분. 수현은 발리행 비행기 좌석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승무원이 건네준 얼음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쥐고 있었다. 흔들릴 때마다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오르며 중력이 몸을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고 창밖 아래로 보이는 건물들은 점점 장난감 블록처럼 작아져 갔다.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웨딩홀 로비는 눈이 부시게 밝았고 에어컨 바람은 서늘할 정도로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김순자는 짙은 보라색의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가슴에는 큼지막한 분홍색 혼주 코사지를 달고 있었다. 축의금 접수대 뒤에 선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부서질 듯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은행 앱의 거래 내역 조회 화면을 열어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로 당기며 새로 고침을 했다. 없었다. 가장 마지막 입금 내역은
3일 전에 들어온 30만 원이 전부였다. 그놈의 축의금 1천만 원이 아직도 입금되지 않은 것이다. 김순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당장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혁이 너 지금 어디야? 축의금은 왜 아직도 안 들어와? 전화기 너머로 넥타이를 매며 허둥지둥 현관을 나서는 재혁의 소리가 들렸다. 축의금요? 수연이가 어제 어머니한테 안 보냈어요? 이런 등신 같은 놈. 김순자가 주변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이빨을 바득바득 갈았다. 내가 앱을 3번이나 껐다 켰는데 10원짜리 한 장 안 들어왔다. 내 마누라 도대체 어디 있어? 재혁이 구두를 신다 말고 현관에 멈춰섰다. 그 사람 아침에 나한테 며칠 나가 있겠다고 톡 하나 띡 남겨놓고 없어졌던데요. 김순자의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잘 다듬어진 손톱이 휴대폰 케이스에 하얗게 자국을 남겼다. 나가 있긴 어딜 나가 있어. 오늘이 지원이 결혼식인데 1천만 원이 장난이야. 지금 당장 그년한테 전화해. 김순자는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곧바로 연락처에서 수현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비소리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기계적인 여성의 안내 멘트가 귓전을 때렸다. 김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달아 5번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핏기 하나 없는 서늘한 전원 꺼짐 안내음뿐이었다. 그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는 것 같았다. 김순자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렸다가 이내 하얗게 변했고 화장한 이마 위로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마침내 예식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들었다. 김순자는 식장 문 앞에 서서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는 친척들과 기계적으로 악수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1초라도 틈이 나면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폰 화면을 미친 듯이 확인했다. 오전 내내 그녀는 수현에게 무려 55통의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전원 꺼짐이었다. 피로연 시간이 되어 신랑 신부가 단상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혼주와 직계 가족들이 원탁 상석에 둘러앉았을 때였다. 신랑 측 고모라는 여자가 와인잔을 들고 다가오더니 김순자가 앉은 테이블을 쓱 훑어보며 가볍게 물었다. 사돈어른, 근데 큰며느님은 어디 가셨어요? 오늘같이 좋은 날 맏며느리가 나와서 인사를 거들어야지. 김순자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딱 1초 동안 빳빳하게 굳었다. 그녀의 뇌세포가 미친 듯이 회전했고 이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시어머니의 표정을 얼굴에 뒤집었었다. 아유, 우리 큰애가 어젯밤에 갑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서요. 열이 펄펄 끓어서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길래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억지로 집에 눕혀놓고 왔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3알의 믿음과 7알의 의구심이 번뜩였다. 고모가 자리로 돌아가자마자 김순자의 바로 옆에 앉아있던 친언니, 즉 재혁의 이모가 몸을 바싹 기울이며 귓속말을 했다. 야, 너 어젯밤에는 식당 자리 모자란다고 내가 오지 말라고 엄포 놨다며? 근데 갑자기 웬 몸살 타령이야? 나중에 둘이 말 다르면 어쩌려고 그래? 김순자는 고개를 획 돌려 언니를 쌍심지를 켜고 노려보며 이빨 사이로 말을 지시기듯 내뱉었다. 언니, 제발 입 좀 조용히 다물어. 같은 시각, 신부 측 가족석. 재혁은 각 잡힌 진청색 정장을 입고 원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흑빛이었고 눈앞에 놓인 최고급 해산물 코스 요리는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은 상태였다.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그는 수연에게 20개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너 지금 어디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엄마가 지금 그 돈 달라고 난리 났어. 일단 이체부터 해. 계속 잠수타면 나 진짜 경찰에 신고한다. 메신저 대화창에는 그가 보낸 모든 메시지 옆에 노란색 숫자 딜분이 고집스럽게 붙어 있었다. 그 딜분은 지워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수연은 아예 메시지를 읽지조차 않고 있었다. 재혁은 가슴 한가운데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가 꽉 틀어박힌 것처럼 숨이 막혀왔다.
그는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식장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싸구려 방향제 냄새와 환풍기의 시끄러운 모터 소리가 진동하는 화장실. 그는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휴대폰 액정 위로 조롱하듯 떠있는 일렬의 질분들을 노려보던 그는 갑자기 오른 주먹을 꽉 쥐고 타일이 붙은 벽면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둔탁한 고통이 손가락 관절을 타고 팔 전체로 찌릿하게 번져나갔다. 그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다 힘이 빠진 손을 정장 재킷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손끝에 무언가 빳빳한 종이의 촉감이 닿았다. 꺼내서 확인해보니 입구조차 풀칠되지 않은 새하얀 봉투였다. 어제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사둔 축의금 봉투였다. 그는 오늘 아침 수연이 그토록 기대하던 80만 원짜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 봉투 안에 1천만 원짜리 수표나 현금을 가득 채워 자신의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바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환풍기 소리가 머리 위에서 계속해서 웅웅거렸다. 재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구가 횡하니 벌어진 텅 빈 하얀 봉투의 모서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맥없이 문질렀다. 봉투 안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 빈 봉투를 우그러뜨려 변기 옆 휴지통에 처박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같은 시각, 송파구 웨딩홀 로비. 하객들은 이미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청소 용역 아주머니들이 스테인리스 카트를 끌고 다니며 맥주와 찌개 국물이 얼룩진 원탁 식보를 거칠게 벗겨내고 있었다. 식보가 벗겨질 때마다 천이 마찰하는 스산한 소리가 났고 공기 중에는 김 빠진 맥주 냄새와 지식여진 백합꽃 냄새가 역겹게 섞여 떠돌았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축의금 접수대 바로 앞, 아직 치우지 않은 14번 테이블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두꺼운 축의금 방명록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계산기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방명록에 적힌 숫자들을 노려보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미친 듯이 계산기 버튼을 두드리고 있었다. 신랑 측에서 들어온 축의금 총액은 예상했던 금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신부 측 명단의 가장 마지막 합계란에 찍힌 숫자는 절망적일 만큼 초라했다. 정확히 1천만 원이 비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장남내외가 바쳐야 했을 바로 그 금액이었다. 그때 김순자의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다. 화면이 켜지며 웨딩홀 정산 부서에서 보낸 독촉 문자가 떠올랐다. 김순자 혼주님, 예식장 대관 및 식대 잔금 380만 원이 미결제 상태입니다. 3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 부탁드리며 기한 초과 시계약서 약관에 따라 법무팀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문자 바로 밑으로 또 다른 미확인 메시지가 팝업처럼 튀어올랐다. 드레스 대여 쇼비였다. 지원 신부님 맞춤 웨딩드레스 및 프리미엄 메이크업 패키지 잔금 150만 원. 금일 내로 정산 부탁드립니다. 김순자는 목구멍이 콱 막히는 것 같아 헐떡거리며 숨을 쉬었다. 그녀는 보라색 정장 재킷의 단추를 신경질적으로 풀어헤치고 들고 온 악어 가죽문의 핸드백의 맨 밑바닥을 뒤져 낡은 종이 통장 하나를 끄집어냈다. 특정 시중은행의 로고가 찍힌 겉표지가 다 헐어버린 통장이었다. 수현에게 매달 30만 원씩 강제로 입금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가족 적금 통장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치고 도트 프린터로 찍힌 검은색 잉크 자국을 따라 손가락을 짚어 내려갔다. 가장 마지막 줄 잔액란에 찍힌 숫자 470만 원. 김순자의 손가락이 그 숫자 위에서 덜덜 떨렸다. 통장 잔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수현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3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밀어 넣었다. 계산대로라면 1천만 원이 훌쩍 넘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작년에 지원이 세 번째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노량진 스파르타 기숙학원에 들어가겠다고 생떼를 썼을 때 김순자는 이 통장에서 200만 원을 빼서 결제해 주었다. 석 달 전에는 거실 실크 벽지 색깔이 칙칙하다며 수입 벽지로 새로 바르느라 150만 원을 헐어 썼다. 거기다 틈틈이 지원에 옷을 사주고 피부과 결제를 해준 자잘한 돈들까지 합치면 이 통장은 이미 반토막이 난 지 오래였다. 통장을 쥔 그녀의 소나기에 핏기가 가셨다. 470만 원 예식장 잔금과 드레스 잔금을 합친 금액조차 턱없이 모자랐다.
당장 내일 지원이 신혼여행 갈 때 챙겨주려던 용돈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재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다. 전화기 너머로는 자동차 엔진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어디야? 김순자는 아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모래가 긁히는 듯한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집에 가는 길입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축의금 돈은? 그 망할 기집애 찾았어. 못 찾았어. 김순자가 손바닥으로 원탁을 콱 내리치자 식보를 벗기던 청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멈칫했다. 예식장에서 지금 당장 잔금 내놓으라고 독촉장 날아오고 난리도 아니야. 드레스 숍에서도 전화 오고. 넌 내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해서 이 사달을 내. 그 1천만 원 당장 어디서 구해올 거야. 재혁은 빨간 불에 걸려 브레이크를 밟은 채 차창 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매끄러운 보닛 위로 길게 늘어졌다.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딱 그 한마디만 내뱉고는 운전대에 있는 통화 종료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버렸다. 30분 뒤 시흥시. 재혁은 5층 빌라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띡띡 눌렀다.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집 안은 불이 다 꺼져 있어 새까맸고 며칠 환기를 안 한 것처럼 퀴퀴한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거실 불은 켜지 않은 채 현관 센서 등 불빛에만 의지해 안으로 들어섰다. 고개를 숙였다. 신발장 앞 타일 바닥, 늘 수현의 베이지색 출퇴근용 단화가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 직사각형의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 재혁은 구두를 벗고 양말 차림으로 안방에 들어갔다. 옷장의 미닫이 문을 스르륵 열었다. 수현의 옷들은 색깔별로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하지만 옷장 맨 밑에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서랍 맨 안쪽에 있는 지퍼 달린 수납칸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평소에 부부의 여권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자신의 짙은 녹색 여권은 그대로 있었지만 수현의 여권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화장실로 향했다. 세면대 위 유리 선반에는 2개의 칫솔이 한 컵에 담겨 있었다. 폼 클렌징, 스킨, 로션이 키 순서대로 서 있었지만 스킨과 로션 사이에 있던 아주 작은 원기둥 모양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수현이 세수하고 나서 습관처럼 바르던 무색 립밤이 사라진 것이다. 거실로 걸어 나온 재혁은 창밖 가로등 불빛이 장판 위로 네모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냉장실 2번째 칸 유리 선반 위에 정사각형 모양의 투명 밀폐용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먹기 좋게 찢어놓은 소고기 장조림이 담겨 있었고 짭짤한 간장 국물은 차가운 온도 탓에 젤리처럼 굳어 있었다. 밀폐용기 뚜껑 위에는 하얀색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었다. 검은색 네임펜으로 쓴 단정한 글씨. 전자레인지에 3분 데워 먹어. 글씨의 끝이 살짝 위로 뻗어 올라가는 수현 특유의 필체였다. 냉장고 안의 습기 때문인지 검은색 잉크의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번져 있었다. 재혁은 그 포스트잇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손을 뻗어 차가운 플라스틱 뚜껑을 쓸어보았다. 용기의 테두리를 따라 랩이 빈틈없이 칭칭 감겨 있었다. 그의 시선이 데워라는 글자에 멈췄다. 콧등이 시큰해지며 뜨거운 기운이 확 차올랐다. 바로 그때 코트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신경질적인 벨소리가 주방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냈다. 발신자는 또다시 시어머니였다. 재혁은 액정 위에서 발작하듯 깜빡이는 글자를 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너 지금 당장 그년 머리채라도 잡아 끌고 와. 김순자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포효 같았다. 서울 바닥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내일 아침에 그년 회사로 쳐들어가든가 안산 친정집으로 가서 멱살을 잡든가 해. 1천만 원 문제 해결 안 되면 너고 나고 다 끝장인 줄 알아. 재혁은 장조림 통을 바라보던 시선을 천천히 거두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귓가를 찢어놓을 듯 악을 쓰는 어머니의 고함을 들으며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회사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하루 연차를 냈다. 빳빳하게 다려진 새 셔츠로 갈아입었지만 넥타이는 매지도 않은 채 밖으로 나섰다. 오전 10시, 그는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 판교에 있는 으리으리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했다. 수현이 일하는 IT 기업의 사옥이었다. 재혁이 1층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자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타자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일어났다. UI 디자인팀의 최수현 디자이너 좀 뵈러 왔습니다. 재혁은 대리석 카운터에 두 손을 짚고 말했다. 직원이 컴퓨터 시스템의 이름을 검색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최수현 디자이너님은 연차 휴가 중이십니다.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며칠이나 냈습니까? 죄송하지만 직원의 개인 휴가 일정은 내부 규정상 외부인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은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재혁은 유리문 너머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실루엣을 멍하니 바라보다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아침 햇살이 너무 눈이 부셔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오후 2시, 그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안산으로 향했다. 거미줄처럼 엉킨 검은 전선들이 붉은 벽돌 외벽을 칭칭 감고 있는 낡은 주택가였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계단을 오르자 시멘트 바닥이 훤히 드러난 3층 복도가 나왔다. 그는 색이 바랜 하수구 뚜름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낡은 철문 앞에 섰다. 그는 주먹을 쥐고 문을 쿵쿵 두드렸다. 잠시 후 안쪽에서 슬리퍼를 직직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철컥하고 자물쇠가 열리며 쇠문이 아주 좁게 열렸다. 수현의 친정어머니였다. 보풀이 일어난 낡은 회색 니트 스웨터에 색이 바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위를 본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놀라움의 기색도 없었다. 그저 눈동자의 온도만 차갑게 식어내릴 뿐이었다. 장모님, 재혁이 꾸벅 고개를 숙였다. 수현이 혹시 여기 와 있습니까? 장모는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았다. 한 손으로는 문고리를 단단히 틀어쥐고 몸으로 문틈을 막아선 채 그를 집 안으로 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 딸은 여기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도무지 속내를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럼 혹시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연락이 안 돼서요. 어제 집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혁은 어떻게든 변명을 해보려 말이 빨라졌다. 너희 집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장모가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재혁은 말문이 막혔다. 세월의 풍파가 깊게 팬 장모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장모님, 어제가 제 여동생 결혼식이었는데 수현이가 내 딸이 그 집구석으로 시집간 지 3년이다. 장모가 다시 한번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느리고 무겁게 지식이듯 말했다. 시누이 결혼식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집구석. 너희 집은 며느리를 들인 거냐? 아니면 파출부를 들인 거냐? 재혁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성대가 마비된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장모는 구겨진 그의 셔츠 깃부터 먼지 묻은 구두 끝까지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내린 뒤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내 딸이 너를 보고 싶을 때가 되면 그때 지가 알아서 보겠지? 쾅. 육중한 철문이 그의 콧등 바로 앞에서 닫혔다. 자물쇠가 잠기는 쇳소리가 텅 빈 복도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재혁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접촉 불량인 형광등이 파짓거리며 깜빡였고 회색 시멘트 바닥 위로 파리한 빛이 쏟아졌다. 그는 자신의 구두 코에 앉은 먼지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 시각. 발리, 우붓. 오후 4시. 열대 지방 특유의 끈적한 습기와 풀내음, 그리고 젖은 흙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수현은 푸른 논밭을 향해 공중으로 뻗어있는 나무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미풍이 불 때마다 벼 이파리들이 사각사각 스치는 소리를 냈고 저 멀리 짙푸른 하늘 아래 늘어선 야자수들은 한 폭의 그림처럼 정지해 있었다. 출퇴근할 때 입던 답답한 정장과 무거운 코트 대신 그녀는 어깨선이 훤히 드러나는 가벼운 꽃무늬 끈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무 난간에 걸친 그녀의 팔 위로 열대의 햇살이 부서지며 얇은 땀방울이 반짝였다. 옆에 놓인 둥근 나무 탁자 위에는 윗부분을 둥글게 잘라낸 차가운 코코넛이 놓여 있었다.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나뭇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영하 작가의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이 들려 있었다. 습기 때문에 책장이 기분 좋게 눅눅해져 있었다. 투명한 날개를 가진 붉은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공중을 두 바퀴 맴돌다 책장 왼쪽 모서리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수연은 손을 저어 잠자리를 쫓아내지 않았다. 가느다란 다리로 종이 끝을 움켜쥐고 있는 그 작은 생명체를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책을 덮어두고 탁자 모서리에 놓아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휴대폰은 어제 아침부터 줄곧 비행기 모드 상태였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려 제어 센터를 열고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했다. 상단 상태 표시줄의 안테나 아이콘이 두어 번 깜빡이더니 이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며 30초가 넘도록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알림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끔찍한 소음의 덩어리를 만들어냈다. 메신저 앱을 열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147개. 남편이 보낸 것, 시어머니가 보낸 것, 심지어 신혼여행을 갔을 시누이가 보낸 것까지. 길고 짧은 말풍선들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었다. 홈 화면으로 돌아와 통화 기록을 열었다. 부재중 전화 89통. 새빨간 부재중 마크가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징그러울 정도였다. 그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딱 3초 동안 시선을 멈췄다. 어떤 메시지도 읽지 않았고 어떤 번호로도 콜백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제어 센터를 쓸어내려 비행기 모드 아이콘을 눌렀다. 거짓말처럼 진동이 멈췄다. 화면을 어지럽히던 알림창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세상이 다시 완벽한 고요를 되찾았다. 요란한 진동 소리에 놀라 도망간 붉은 잠자리만이 책장 끝에 아주 작은 자국을 남겨두었을 뿐이었다. 수연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얼음 띄운 코코넛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시원한 과즙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열대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논밭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폐부로 밀려 들어오는 공기에서 달콤한 맛이 났다. 5일 뒤 이한국, 서울. 오후 2시, 마포구 망원동의 후미진 골목길. 수연은 20인치 캐리어를 끌며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길을 걸어 2층짜리 오래된 붉은 벽돌 주택 앞에 멈춰 섰다. 휴대폰 부동산 앱에 찍힌 주소와 번지수를 확인했다. 바로 이곳이었다. 2층에 있는 작은 원룸. 월세 보증금 500만 원에 매달 75만 원을 내는 방이었다. 60대 후반의 집주인 할머니는 열쇠를 건네며 신신당부했다. 아가씨, 쓰레기 분리수거 확실하게 하고 밤늦게 쿵쾅거리면서 음악 크게 틀지 마. 수연은 열쇠를 받아 자물쇠에 꽂고 돌렸다. 철컥 하고 낡은 문이 열렸다. 6평도 채 되지 않은 좁은 방이었다. 누렇게 색이 바랜 소형 냉장고, 1구짜리 인덕션, 그리고 변기와 샤워기가 함께 있는 비좁은 화장실이 전부였다. 벽지는 군데군데 때가 타 있었지만 창문만큼은 큼지막해서 골목길의 전봇대와 포드득 날아가는 참새들을 볼 수 있었다. 수연은 캐리어를 구석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오늘 아침 공항에 내리자마자 집주인에게 이체한 돈이었다. 이 돈의 출처는 지난 3년 동안 수현만이 알고 있는 완벽한 비밀이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시어머니에게 바치는 80만 원과 시흥집 월세 60만 원을 떼고 난 뒤 그녀는 어떻게든 자신의 생활비에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억지로 쥐어짜내어 자신 명의의 비밀 계좌로 이체했다. 마트에서 떨이로 파는 시든 채소만 사고 3년 전 겨울에 산 코트를 단벌 신사처럼 입고 다니며 길거리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조차 벌벌 떨며 참아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동전과 지폐들이 3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겹겹이 쌓여 마침내 5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되었다. 그것은 언젠가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을 때 도망치기 위해 그녀가 스스로 파놓은 마지막 비상구였다. 저녁 8시.
수현은 골목 어귀에 있는 다이소에 가서 가장 싼 호디불과 베개를 하나 사서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왔다. 비닐 포장을 뜯는 부스럭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차가운 장판 위에 이불을 펴고 모서리의 주름을 손바닥으로 반듯하게 폈다.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러 방 안의 유일한 전등을 껐다. 순식간에 사방이 캄캄해졌다. 몇 초의 시간이 흐르자 천장에 붙어있던 연두색의 작은 형체들이 희미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다. 이전 세입자가 붙여놓고 간 야광 별 스티커였다. 오래되어 빛은 바랬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이 아직 여기 존재한다는 듯 악착같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수현은 얇은 이불 위에 대자로 누웠다. 딱딱한 바닥의 냉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등 근육의 힘을 완전히 빼고 그 바닥이 주는 단단한 지지력을 온몸으로 느꼈다. 천장에 떠있는 그 희미한 야광 별들을 올려다보며 그녀의 입가에 서서히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서초동. 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심지답게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 수현은 대로변에 위치한 번듯한 오피스텔 건물 3층으로 올라갔다. 불투명한 유리문 위로 단정한 명조체의 검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한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복사용지 냄새와 쌉싸름한 원두커피 향이 뒤섞여 났다. 한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슈트커트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썼고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짙은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사건 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모니터 옆 액자에는 가족사진 대신 그녀 자신의 이혼 판결문 복사본이 당당하게 꽂혀 있었다. 수현은 응접실 소파에 앉아 가져온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입구에 감긴 실을 풀고 그 안에 든 내용물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첫 번째는 은행거래 내역서 3장, 지난 36개월 동안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매달 이체된 30만 원의 기록마다 형광펜으로 선명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두 번째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인쇄한 종이 뭉치였다.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강요한 내용, 남편 재혁이 학원비를 대신 내달라며 방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색 USB 메모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한 변호사님 이수현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결혼 2년 차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저는 무조건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안에 총 37개의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시누이 결혼식 전날 식장 자리가 없으니 오지 말라고 통보하면서 동시에 축의금 1천만 원을 이체하라고 협박한 내용도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은행거래 내역서를 집어들고 콧등에 안경을 쓱 밀어 올렸다. 빼곡한 숫자와 날짜들을 훑어내리는 그녀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서류 검토를 마친 그녀는 USB를 컴퓨터 본체에 꽂고 오디오 파일 몇 개를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김순자의 신경질적이고 고압적인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한 변호사는 재생정지 버튼을 누르고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었다. 탁자 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수현을 지그시 바라보던 그녀의 미간이 살짝 좁아졌다가 이내 스르르 풀렸다. 최수현 씨, 한 변호사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가져오신 증거는 법적으로 아주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단순한 이혼 재산 분할이 아닙니다. 그녀는 볼펜 끝으로 거래 내역서에 적힌 가족 적금이라는 메모란을 툭툭 쳤다. 시어머니 명의의 이 계좌는 법적 성질이 아주 명확합니다. 최수현 씨가 매달 30만 원씩 3년 동안 부은 돈, 총 1,080만 원, 이 돈은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의 미래를 위한 가족 공동 자금이라는 구두 약정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수현 씨는 이 통장의 비밀번호도 모르고 마음대로 돈을 뺄 권리조차 없었죠. 한 변호사는 다시 안경을 쓰며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다. 이것은 민법상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별개로 시어머니 김순자 씨를 공동피고로 묶어 이 1,08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1천만 원짜리 축의금은 어차피 이체하지 않으셨으니 따질 것도 없고요. 수현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정식 재판까지 가면 최소 6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들이밀어지면 법원에서도 보통 판결 전에 조정을 먼저 잡습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들을 다시 봉투 안에 쓸어 담으며 물었다.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3일 뒤 이 판교 IT 기업 사옥 앞. 오후 6시. 퇴근 시간을 맞아 사원증을 목에 건 직원들이 3355 회전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재혁은 화단 옆에 서 있었다. 구겨진 외투, 턱 밑까지 까맣게 올라온 수염 자국, 삐딱하게 메어진 넥타이, 그리고 붉은 핏발이 선 눈동자. 그는 벌써 3시간째 그곳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문을 밀고 수현이 걸어 나왔다. 검은색 트렌치코트에 수수한 캔버스 백을 맨 차림이었다. 그녀는 화단 앞에 서 있는 재혁을 발견했지만 걸음은 단 1초도 느려지지 않았다.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한 채 원래의 보폭 그대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갔다. 재혁이 짐승처럼 뛰쳐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수현, 그가 이름을 부르짖을 때 목소리가 갈라져 삑사리가 났다. 수현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어와 바닥에 뒹굴던 마른 낙엽들을 허공으로 감아 올렸다. 너 도대체 며칠 동안 어디서 뭐하고 돌아다닌 거야? 재혁의 가슴이 풀무질하듯 거칠게 오르락내리락 했고 양팔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집구석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하루 종일 나한테 소리 지르고 친척들은 축의금 문제로 뒤에서 다 수군거리고 난리도 아니라고. 너 혼자 쏙 빠져나가서 나한테 똥물 다 뒤집어 씌우니까 속이 시원해? 수연은 핏발선 그의 두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지도 목소리를 높여 맞대응하지도 않았다. 그저 잔잔한 호수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재혁 씨. 재혁은 그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에 압도당해 씩씩거리던 숨을 멈칫했다. 내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 유수현이 그의 눈동자를 깊숙이 찔러보았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전화해서 내일 예식장에 내 자리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통보하셨을 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당신 단 한 번이라도 당신 어머니한테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대꾸한 적 있어? 재혁의 입술이 반쯤 벌어졌다. 목을 대가 위아래로 꿀꺽 움직였다. 그는 야근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어머니의 고집을 꺾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변명할 말을 미친 듯이 찾았지만 성대가 칼로 잘려나간 것처럼 단 한 글자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자동차들이 바람을 가르며 무심히 지나갔다. 수현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 재혁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10초의 엇것 같은 시간이 흘렀다. 재혁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바닥을 향해 비참하게 곤두박질 쳤다. 수현은 고개를 숙인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검은색 코트의 지퍼를 쇄골 위까지 천천히 끌어올렸다. 금속 지퍼가 맞물리며 나는 지익하는 마찰음이 서늘한 공기 속으로 날카롭게 흩어졌다. 나 이미 짐 빼서 나왔어. 수현이 말했다. 내 담당 변호사 명함. 이따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그녀는 얼어붙어 있는 재혁을 비껴 지나쳐 망설임 없이 지하철역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단화굽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닥에 못을 박듯 단단했다. 곧게 뻗은 뒷모습은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2달 뒤 서울가정법원 3층에 위치한 조정실. 감정이 거세된 듯한 하얀색 벽면 중앙에 커다란 타원형 원목 탁자가 놓여 있었다. 김순자는 탁자의 한쪽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기선 제압을 하려는 듯 지원의 결혼식 때 입었던 바로 그 짙은 보라색 고급 정장을 입고 나왔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정장 왼쪽 소매 끝자락에 그날 뷔페 식당에서 묻은 거무스름한 갈비찜 국물 얼룩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재혁은 어머니 옆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자신의 무릎만 쳐다보고 있었다. 반대편 자리에는 수현과 한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가 알아서 안 온 거지. 우리가 언제 식장에 오지 말라고 목줄을 채웠습니까? 조정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김순자는 탁자를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다. 이제 와서 이혼은 지가 먼저 하겠다면서 우리 돈까지 뜯어내려 들다니.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50대 중반의 안경 낀 조정위원은 김순자의 고성방가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묵묵히 서류만 넘겨보고 있었다. 김순자가 제풀에 지쳐 헉헉거리며 숨을 고를 때쯤 한 변호사가 은색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고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식장에 오지 말라고 했는지 녹음 파일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방음벽이 처진 조정실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내일 식장 자리를 내가 아까 다시 세어봤거든. 아무리 해도 도저히 자리가 안 난다 그러니까 너는 내일 그냥 오지 마라. 집에서 푹 쉬어. 재혁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내가게 애미인데 이런 건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아, 참, 그 축의금 1천만 원 말이다. 그거 오늘 밤에 잊지 말고 바로 이체해라. 내일 아침 일찍 예식장 잔금 치를 때 써야 하니까.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났다. 김순자의 얼굴은 터질 듯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조정위원이 안경 너머로 쏘아보는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조차 없었다. 그저 수도 없이 봐왔던 흔해 빠진 막장 드라마를 대하는 짙은 피로감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피고 김순자 씨, 조정위원이 볼펜 끝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다. 원고가 지난 3년간 가족 적금 명목으로 귀하의 계좌에 입금한 총 1,080만 원 의 돈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김순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탁자 아래로 숨기며 정장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한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서 복사본을 탁자 중앙으로 쓱 밀어보냈다. 조정위원님, 당 법률사무소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확보한 피고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이 돈은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나 주택자금으로 단 1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김순자 씨는 이 돈을 인출하여 본인의 거실 벽지를 바르는 사적 소비에 사용했고 성인인 딸의 공무원 학원비를 결제하는 데 무단으로 유용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김순자의 기고만장했던 기세는 관인이 찍힌 금융기록과 통화녹음이라는 명백한 물증 앞에서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짓밟혔다. 마침내 프린터에서 조정조서가 출력되어 탁자 위로 올려졌다. 결과는 참혹하리만치 명쾌했다. 첫째, 김순자는 일주일 이내에 가족 적금 계좌에 입금되었던 최수현의 돈 1,080만 원 전액을 반환할 것. 둘째, 피고 윤재혁은 원고 최수현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할 것. 셋째, 시흥시 투룸빌라의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는 윤재혁이 전액 부담할 것. 재혁은 모나미 볼펜을 집어들고 손을 덜덜 떨며 줘서 맨 뒷장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종이 위를 긁는 볼펜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다. 김순자는 서명을 마친 뒤 몸의 뼈가 다 발라진 사람처럼 의자에 푹 주저앉아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수연은 자신의 몫으로 나온 조서를 받아 들었다. 붉은색 법원 관인을 한 번 눈으로 확인한 그녀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캔버스 백에 챙겨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조정위원을 향해 가볍게 묵례를 하고 한 변호사와 함께 문을 열고 나갔다. 그날 오후 법원 밖의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맑았다. 이혼 신고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그 주 토요일. 수연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안산으로 갔다. 환승역 근처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들러 알이 굵은 샤인머스켓 2송이와 마블링이 화려한 최고급 한우 세트를 샀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은 뒤 그녀는 5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 든 고급스러운 봉투도 하나 챙겼다.
양손에 든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어 제법 묵직했다. 그녀는 낡은 붉은 벽돌 빌라 3층으로 올라가 하수구 스티커가 붙어있는 익숙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오른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안쪽에서 익숙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자물쇠가 열리고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지난번 재혁이 찾아왔을 때 입었던 그 색바랜 앞치마를 여전히 두르고 있었다. 문 밖에 선 딸을 쳐다보던 어머니의 시선이 양손에 들린 묵직한 비닐봉지로 스르륵 내려갔다. 엄마의 수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젖은 솜처럼 잠겨 있었다. 나왔어.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현의 얼굴을 약 3초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러더니 말없이 몸을 옆으로 비켜 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의 공간을 넓게 열어주었다. 수현은 안으로 들어가 짐들을 현관 바닥에 내려놓았다. 집안에는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거실의 작은 좌식 밥상 위에는 소박한 밑반찬 2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검은색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된장찌개였다. 짙은 갈색 국물 위로 깍둑 썰기 한 부드러운 두부와 반달 모양으로 썬 애호박, 어슷하게 썬 파릇한 대파가 둥둥 떠 있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방 안을 포근하게 데우고 있었다.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어머니는 무심히 뒤를 돌아 주방으로 향하며 찬장에서 밥그릇을 꺼냈다. 수연은 화장실에서 찬물로 손을 씻었다. 밥상 앞에 다가가 방석을 깔고 앉았다.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한 공기를 그녀 앞에 내려놓더니 은빛으로 반짝이는 숟가락을 건네주었다. 수연은 숟가락을 받아 들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찌개는 혀가 될 만큼 뜨거웠다. 잘 발효된 된장의 짭조름하고 깊은 감칠맛과 채소에서 우러나온 은은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국물을 꿀꺽 넘기는 순간 꽉 막혀있던 명치가 일순간 탁 풀리며 목을 대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다.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눈시울을 타고 툭 떨어져 그녀 앞에 찌개 그릇 안으로 곧장 추락했다. 퐁 하는 소리와 함께 국물 위로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지도 않았다. 그저 말없이 숟가락으로 찌개 국물을 휘휘 저을 뿐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딸의 눈물이 그릇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천천히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지만 방금 사온 한우 고기 팩을 딸의 밥그릇 쪽으로 슥 밀어주었다. 뚝배기에 찌개 아직 한가득 남았다. 수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과 짭조름한 국물을 듬뿍 떠서 다시 입안으로 가져갔다. 엔드.